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107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라고 묻고 있고요. 지문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재무회계 개념체계라는 기준서에 있는 내용들이 쭉쭉 지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맞추기 어렵습니다. 재무회계 개념체계라는 내용은 엄청 이론적이고 모호한 개념들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그런 거 기억나시지요? 뭐 신뢰성, 목적 적합성, 그지 뭐 뜬구름 잡는 소리 뭐 그런 것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 중에서 요런 설명들이 있답니다. 이런 것 중에서 맞는 거를 찾아보랍니다. 그죠? 이런 거 맞추기 어려워. 틀려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이렇게 맞추기 어려운 문제가 몇 번으로? 1번으로 등장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겁니다. 출제하시는 분이 1번부터 골탕 먹이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1번 문제에 시험장에서 5분, 10분 막 시간을 허비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 한 개 틀려도 합격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로 자신감 있게 후딱 선택해보고 빨리 다음 문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됐죠? 잔소리 드렸고 내용 자체가 까다롭다. 괜찮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이나 해보자. 자산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고 있답니다. 현재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사실은 틀린 내용이랍니다. 단어를 몇 개 싹싹 바꾸었다 이겁니다. 자,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대. 자산을 정의할 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컨셉으로 설명하고 있답니다. 과거 사건으로 인해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이 될 것 같다. 그러한 자원을 나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 이겁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이다. 뭐 이렇게 설명한답니다. 과거 사건으로 생겼고 현재 그런 재산을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한다 이겁니다. 거기 있는 과거를 현재라고 이렇게 단어 바꿔서 틀린 지문이래. 치사하다 그지? 2번 부채도 마찬가지. 과거, 현재, 미래로 설명하고 있답니다. 과거 사건으로 생겼고요. 현재 우리 회사가 의무를 지고 있답니다. 현재 의무를 지고 있어. 현재 빚이 있다 이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미래에 빚 갚으려면 돈 나간다 그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 그거를 뭐 과거를 그지 뭐 미래를 현재로 현재를 미래로 뭐 이렇게 그지 단어 치사하게 바꿔서 뭐 틀린 거랍니다. 아이고. 자. (3번) 지문. 수익은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서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 참여제에 대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하다. 읽기도 싫다 그지? 의미는 이거랍니다. 수익은 우리 회사가 장사해서 돈 버는 거다 그지? 그겁니다. 돈 벌었다를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고요. 다만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 자본 거래라고 부른다 그지? 거기서 뭔가 회사가 이익 얻은 부분은 뭘로 봅니까? 수익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뭘로? 자본 잉여금으로 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회사와 주주와의 관계에서 생긴 거는 제외한다. 뭐 그런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지문. 정답은 3번이래. 4번. 비용은 자산의 유출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서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서 지분 참여제에 대한 분배를 제외하며 정상영업 활동의 일환이나 그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손은 포함하지 않는다. 비용은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발생한 지출을 말한다 그지? 그 설명이고 비용도 마찬가지. 주주와 회사와의 거래, 자본 거래에서 생긴 뭔가 손해 개념은 비용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설명이 나와 있고
그래서 쉼표 적혀있는 이 부분까지, 앞부분은 맞아. 근데 뒷부분이 틀렸다 이겁니다.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손은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 틀렸다 이겁니다. 정상 영업활동이 무슨 의미입니까? 정상 영업활동이 아닌 거래에서 생긴 차손 같은 거는 포함 안 한다는 의미다. 그지? 정상 영업활동 아닌 경우에도 비용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되는 것들. 그지? 뭐 그런 것도 당연히 비용 포함해야 되는데 포함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 뒷부분 때문에 4번 지문이 틀렸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런 의도로 출제되었나 보다. 가볍게 구경하시고 넘어갑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기말 재고 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수량 결정 방법은 3가지 있었다. 그지?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그지? 3가지를 찾으면 되겠네.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그지? 이렇게 나와 마가 수량 결정 방법일 겁니다. 정답은 2번. 문제 3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표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1번 선일자 수표. 뭡니까? 외관은 수표처럼 보이지만 그 실제 성격은 엄이었다. 그지?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엄으로 보아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가 없는 거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번 당자 수표라고 돼 있네. 그리고 3번은 타인 발행 수표라고 돼 있습니다. 타인 발행 수표가 무슨 뜻입니까?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의미한다. 무슨 뜻이라고?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우리 회사가 받았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고, 그거는 가까운 은행 가서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다 보니까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하고, 회계 처리할 때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 지문 당좌 수표랑 3번 지문 타인 발행 수표랑 똑같은 의미야. 그리고 4번 자기업 수표, 당연히 통화 대용 증권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해당한다. 그지?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 볼 수 있는 수표 종류가 기껏해야 3개 정도밖에 없다고. 선의자 수표, 타인 발행 당자 수표, 자기압 수표. 맞습니까? 종류는 3가지인데 지문을 4개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2번과 3번 똑같은 의미가 막 겹쳤다 이겁니다. 됐죠? 어쨌든 정답은 1번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약간 2번 지문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지? 이렇게 바꿀게요. 2번 통화 대용 증권으로서 실무에서 그나마 조금 구경할 수 있는 게 우편환 증서였다. 그지? 그래서 2번 지문을 우편환 증서로 이렇게 좀 살짝 바꾸고, 그러면 문제에 있는 단어도 좀 바꿔야 되겠다. 그지? 수표가 아니고 다음의 항목 뭐 이렇게 좀 단어 수정해서 이 상태로 교재 수록하겠습니다. 문제 4번 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기업의 보유 목적에 상관없이 모두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틀렸다. 그지요? 토지 샀다 하더라도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샀다면 그때는 투자 부동산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할 거고, 그거는 유형자산 아니고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더라. 그지? 2번 유형자산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 맞겠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 3번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발생 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틀렸다. 그지요? 당기 비용 처리하는 거는 수익적 지출인 거고, 때로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자본적 지출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다 이겁니다. 4번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한다. 틀렸다. 그지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두 계정 과목은 감가상각하지 않더라. 오케이. 문제 5번 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단기 매매 증권 관련 자료이다. 주식회사 한국의 단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영업의 손익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회계 처리래요. 제시되어 있는 거래들을
보면서 차변 대변 분계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분계에서 사용되는 계정 과목 중에서 영업 외 수익 또는 영업 외 비용이 있는지 그거를 싹싹 발라내 보자 이겁니다. A사 주식의 취득원가는 50만 원인데 기말 공정가액은 70만 원이랍니다. 50만 원 주고 단기 매매증권 구입했는데 기말에 70만 원으로 주식이라 가정할까? 주가가 올랐다 이겁니다. 그러면 20만 원만큼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 증가,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는 수익 증가를 회계 처리하는데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오케이. 첫 번째 점. 거래에서 플러스 20만 원이라는 영업의 수익이 등장했네. 두 번째, B사 주식의 취득원가는 30만 원인데 기말 주가가 20만 원으로 10만 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10만 원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 감소 그리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 증가 기록할 거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된다. 그지? 그래서 두 번째 점 거래에서 마이너스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도출되었다. 세 번째 점 단기 중 A사로부터 현금 배당금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차변의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 5만 원 그리고 대변의 배당금 수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기록될 거고 배당금 수익이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된다. 그지? 플러스 5만 원 도출. 그 다음 단기 초에 25만 원에 취득한 C사 주식이 있는데 이거를 단기 중에 3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5만 원만큼 처분 이익이 기록될 거다. 그지? 그거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된다. 플러스 5만 원 이렇게 도출되었네. 그러면 4개 그지? 열심히 합산해보면 20만 원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10만 원 플러스 5만 원 플러스 5만 원 이렇게 하면 20만 원 계산됩니다. 정답은 1번. 문제 6번. 다음 중 사채의 발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아이고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사채의 할인 발행 차금 또는 할증 발행 차금에 대한 상각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전산 세무 2급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 등장했다 이겁니다. 우리 회계학이 워낙 방대하고 출제하시는 분이 매번 출제하는 게 아니고 막 자꾸 바뀌다 보니까 가끔은 아쉽게도 이렇게 출제 범위 벗어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할 수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답 한 개 찍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잔소리. 이런 거 한 개 틀리더라도 합격하는 거야. 너무 이런 쓸데없는 문제에 막 시간 허비하지 말고 빨리 찍고 넘어가자고. 그게 중요한 거다. 됐지요? 그래서 이번 회차 문제 보니까 조금 지문이 좀 지저분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답 찾기 어려운 문제도 몇 개 쓸 거 있는 것 같아. 괜찮아. 이번 회차 문제가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혹시 시험 치기 전에 모의고사용으로 요 회차 풀었는데 막 많이 틀렸다고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시험 문제가 잘못된 거야. 되지요? 자, 잔소리 드렸고. 뭐 넘어가면 됩니다. 한 개 찍고 그지? 그런데 뭐 이왕 출제되었으니까 나중에 전산 세무 2급에서 공부할 내용이지만 참고로 한번 제가 열심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구경해 보십시오. 아, 전산 세무 2급 가면 그런 거 공부하구나? 됐지요. 자, 1번 지문. 사채를 할인 발행한 경우 매년 액면이자는 동일하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어차피 2번 지문이 사채 할증 발행한 거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묻고 있거든. 사채 할증 발행을 하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봅니다. 액면이자율 10%, 시장이자율 9%. 그러면 액면이자율이 높으니까 무슨 발행? 할증 발행되었을 겁니다. 자, 발행할 때 회계 처리. 대변의 사채 1억 원이 액면 금액이라고 가정할까? 차변에 돈 들어오는데 1억보다 더 큰 금액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오는데 그 금액이 1억 300만 원이래. 그리고 만기는
3년이다 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 부분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기록된다 이겁니다. 됐죠? 사채의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는 우리가 공부했어. 사채 발행 중에서 할증 발행 회계 처리다.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 이제 발행했을 때의 회계 처리고 여기 대변에 적혀 있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이제 향후에 야금 없앨 거다 이겁니다. 이제 그러한 회계 처리를 나중에 전산 세무 2급에서 공부하게 된다. 자, 이게 X1년도 1월 1일 회계 처리였고 X1년 12월 31일에 이제 이자 주는 거 회계 처리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 액면 이자율이 10%라고 그러면 1년마다 우리가 발행한 사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이자를 따박따박 줍니다. 얼마 줄 것 같습니까? 액면 이자율 10% 곱하기 액면 금액 1억 원 해마다 1,000만 원씩 이자 준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게 액면 이자입니다. 액면 이자를 뭐 보통 예금으로 준다고 가정할까? 회계 처리 이렇게 대변에 돈 나가지.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 감소 1,000만 원 나갑니다. 그러면 차변에는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증가 기록하겠지, 그치? 당연하다. 다만 이자 비용을 1,000만 원으로 기록 안 한다 이겁니다. 저게 좀 까다롭다, 그지? 어떻게 계산하냐면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이 있었잖아, 그지? 시장 이자율 9%랑 발행했을 때 받는 돈 103000이랑 요거 두 개를 곱한답니다. 그러면 103 000 곱하기 0.09 하면 9270000 나온다, 그지? 9270000 계산되고요. 그러면 차변 금액이 좀 부족하잖아. 분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차변에 적히는 거 합계랑 대변에 적히는 거 합계가 똑같아야 되는데 차변 금액이 빈다, 그지? 얼마가 빕니까? 73만 원 빕니다. 그거를 차변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무슨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냐면 애당초 발행할 때 기록했던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있잖아, 그지? 요거를 차변에 적어서 없앤다 이겁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요거를 야금야금 없애게 된다. 그래서 3년 동안 해마다 이자 줄 겁니다. 이자 줄 때마다 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야금야금 없어집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처음에 기록했던 300만 원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3년 후 만기가 되면 사채 발행한 우리 회사는 사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돈 얼마 줘야 됩니까? 원금 1억 원을 줄 거다 이겁니다. 어렴풋이 일리 써 보입니까? 요게 사채 할증 발행한 이후의 회계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큰 그림으로 좀 분석해 드릴게. 자,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했을 때는요, 이자 비용 금액이 실제로 이자로 돈 나가는 금액 1,000만 원보다 더 작습니다. 그지? 돈은 1,000만 원 나가지만 비용 기록하는 거는 그거보다 작은 금액을 기록한다 이겁니다. 왜? 기분이 조금 좋기 때문입니다. 왜 좋습니까? 처음 사채 발행할 때는 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1억 원 들어온 게 아니고 1억 300만 원 돈 들어왔습니다. 그지?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 그런데 3년 후 만기가 되고 나면 원금을 얼마만 갚으면 됩니까? 1억 300만 원 안 갚습니다. 요 300만 원은 결국 다 없어질 거라고. 그러면 원금 갚는 거는 결국 1억 원만 돈 갚을 거다 이겁니다. 기분 좋다 안 좋다? 기분 좋다, 그지? 기분 좋은 게 비용을 좀 작게 만드는 효과다 이겁니다. 어렴풋이 일리서 보입니까? 그래서 할증 발행일 때는 이자 비용은 액면 이자 주는 거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없어지는 거를 상각액이라고 부릅니다. 상각액을 뺀다 이겁니다. 이렇게 계산됩니다. 할증 발행. 그와 반대로 할인 발행은 정반대겠지.
할인 발행 이자 비용은 액면 이자에서 상가액을 플러스 시킵니다. 기분 안 좋다 이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할인 발행 예를 들어볼까? 1억 원이라고 적혀있는 사채 발행하면서 돈 들어오는 거는 조금만 들어와 9,800만 원만 돈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3년 후 만기가 되고 나면 얼마 갚아야 됩니까? 1억 원을 다 갚아야 됩니다. 기분 나쁘다 그지? 그 기분 나쁜 부분이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증가 효과로 나타나게 될 거다. 어렴풋이 일리서 보입니까? 그래서 할증 발행했을 때, 할인 발행했을 때 이자 비용은 이런 산식으로 정리되고, 요 상가액은 해마다 유효이자율법이라는, 이름 어렵다 그지? 유효이자율법이라는 방식으로 계산된답니다. 유효법이라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해마다 계산되는 요 상가 금액은 매년 점점 커지게 된답니다. 그러면 할증 발행일 때는 이자 비용은 액면이자에서 상가액 뺀다고 했는데 액면이자는 매년 똑같아. 매년 주는 이자는 1,000만 원이야. 딱 고정돼 있다고. 그게 1번 지문이네. 사채를 할인 발행하든 할증 발행하든 간에 매년 주는 액면이자는 항상 매년마다 동일하다 이겁니다. 요 사례에서는 매년 1,000만 원이라는 이자 줘야 되는 거다. 그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맞고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정답은 1번. 됐지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요 결과값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볼게. 할증 발행은 이러한 산식, 할인 발행은 이러한 산식으로 이자 비용 금액이 정리될 수 있는데 액면 이자는 항상 똑같다고 매년마다. 그런데 상각액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르면 매년마다 점점 증가한다 이겁니다.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그러면 상가액은 처음 연도는 이렇게, 그 다음 연도는 이렇게, 그 다음 연도는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야. 할인 발행도 마찬가지. 상가 금액은 처음엔 이렇고, 그 다음은 이렇고, 그 다음은 이렇고 엄청 점점 커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자 비용 크기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할증 발행은 이자 비용은 액면이자에서 상가액을 뺀다 그지? 그러면 그 빼는 게 점점 커지니까 그지? 점점 이자 비용은 해마다 점점 작아진다 이겁니다. 그지? 점점 작아진다? 해마다 가면 갈수록 이자 비용이 점점 작아진다라고 관계. 그지? 크기를 이렇게, 그지? 향후 크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할 수 있고. 할인 발행은 정반대다. 액면이자에서 상가액을 플러스 하는데 그 플러스 하는 상가액이 점점 해마다 커져. 그러면 할인 발행의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점점 와사비를 위에 표시할까? 할증 발행은 점점 작아지고, 그지? 할인 발행은 이자 비용이 점점 커진다 이겁니다. 그지? 이렇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2번 질문. 할증 발행했을 때 매년 기록하는 유효이자, 시장이자라고 표현하고 회계 처리할 때로 따지면 이자 비용을 말합니다. 이거는 매년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 아니고 감소한다 이겁니다. 감소하는데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다. 3번 사채 발행할 때 발행가액에서 사채 발행비를 차감하지 않고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한다. 아니다 그지? 사채 발행비를 차감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지? 사채 발행비가 생기면 발행 금액이 작아진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냈다 그지? 그런데 사채 발행비를 차감 안 한다 그렇게 했으니까 3번 지문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다만 뒷부분 문구가 좀 어설프다 이겁니다. 자, 할인 발행 상황에서 사채 발행비가 생겨버리면 사채 계정 과목에 대한 차감 계정 과목인 사채 할인 발행 차감 계정 과목이 커지는 효과가 나온다 그지? 그러면 결국 그거는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 뭔가 반영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뒷부분 문구가 너무 어설퍼. 그래서 교재 수록할 때는 어차피 우리 출제법에 벗어나지만 이왕 교재 수록할 때는 좀 정돈된 문장으로 3번 지문 이렇게 고칠게요.
사채 발행 시 발행가에게서 사채 발행비를 차감하지 않는다 해버리면 확실히 틀린 문장이잖아요. 그지? 이렇게 수정합니다. 4번 질문. 사채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 시 발행 차금의 상각액 또는 환입액은 매년 감소가 아니고 뭐라고? 증가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2, 3, 4 지문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정답은 1번인 것이다. 됐습니다. 참고로 구경해 보았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7번 봅니다. 다음 중 계정 과목과 자본 항목의 분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 자본 잉여금. 2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 조정 맞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자기 주식 자본 조정. 자본 조정. 4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자본 조정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 포괄 손익 누계에게 해당한다. 그지? 문제 8번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을 경우 단기의 당기순이익과 차기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전통적으로 엄청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그지? 자, 어떻게 분석한다고 했습니까? 5단계로 나눴다. 그지? 1단계 분계를 떠올려 보자. 대변에 돈 나간다.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차변이야. 차변.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해야 되는 거야. 차변을. 그런데 그거를 수익적 지출로 비용 증가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지? 1단계 분계를 떠올려 봤다. 2단계 거래요소 결합관계 영향을 파악한다. 그지? 자산이 증가돼야 되는데 증가 안 되고 쓸데없이 비용이 증가되었으니까 자산은 작아지고 비용은 커졌다. 3단계 단기 순익 영향. 수익은 등장 안 했어. 비용이 커졌으니까 수익 빼기 비용인 단기 순익은 작아진다. 4단계 기초자본에서 올해 당기순이익 더하면 기말자본이 된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작아지면 기말자본 당연히 작아지는 거다. 마지막 5단계 재무상태표 구성요소로 확인해보자. 자산이 작아졌어. 부채는 등장 안 했어. 자본이 작아져야만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똑같을 거다. 그지? 그래서 자산이 작아지고 자본이 작아진다라는 분석은 맞구나 라고 최종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다. 이렇게 5단계로 분석해 보았고 올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뭐다구? 작아진다. 2번, 3번 중에 정답이 있겠네. 자, 특이하게도 이 문제는 다음 연도 당기순이익 영향을 한번 연결시켜 보았다 이겁니다. 생소하다 그지? 한번 생각해 볼게. 정답은 뭐겠습니까? 정답은 뭐 좀 생소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맞춘 것 같아. 올해 당기순이익이 작아졌으니까 그 다음 연도는 왠지 커질 것 같다. 그지? 그래서 보통 3번을 선택했더라고. 정답 3번 맞아. 3번 맞는데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자, 만약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올해에 내년도에 그 자산 처리한 부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감가상각 될 겁니다.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면 차변의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증가,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 차감의 증가, 즉 자산의 감소가 기록될 거다 이겁니다. 그지? 그러면 내년에 비용이 늘어날 거야. 내년에 비용이. 그런데 요
지출을 올해 그냥 전부 다 비용 처리해버리면 그 다음 연도에 감가상각할 일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비용이 발생 안 할 거다 이겁니다. 그지? 원래 비용이 증가할 거를 비용이 증가 안 하게 돼버렸으니까 내년도 당기순이익 따져보니까 비용이 증가 안 했으니까 그지? 증가할 것 같았는데 안 했으니까 당기순이익이 커진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렴풋이 일서 보입니까? 그래서 정답 확인할 수 있고 다만 뭐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맞지만 우리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 전통적으로 엄청 중요한 주제인데 다음 연도 당기 순이익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출제하는 문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회계학에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겁니다. 또 출제되기는 어려워. 그러면 우리 앞으로 시험 잘 치려고 모의고사 치는 거다 그지?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요 문제 조금 변형해서 수록할게요. 우리 학습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지? 그래서 다음 연도 당기 순이익 요거 묻는 거 아니고 그냥 당기말 자본 묻는 걸로 좀 변형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좀 바뀌겠네. 올해 당기 순이익 작아지고 올해 기말 자본은 작아진다 라고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네. 됐습니다. 이 상태로 우리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됐지요? 이렇게 수록 지웁니다. 문제 9번 봅니다. 다음 중 매몰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출제되었는데 문장을 읽어보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자체가 엄청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맞추기 사실 어려울 수 있어. 괜찮습니다. 이 문제 틀렸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문제 자체가 좀 지저분한 거다. 오케이. 자,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해 보시면 되고 제가 열심히 한번 분석해 봅니다. 자, 1번 정기 승용차 구입 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용하던 승용차 처분 시 기존 승용차 취득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매몰가일까? 자, 의사결정 하려고 하는데 대안이 두 개랍니다. 자, 지금 차가 있는데 우리 회사 차가 있는데 자꾸 고장이 나. 그래서 그 차를 팔아버리고 새 전기차 살지 아니면 기존 차를 수리해가지고 계속 쓸지 이제 의사결정하고 싶다 이겁니다. 에이? 대안 1 기존 거 처분하고 새 차 구입한다. 대안 2 기존 차 계속 수리해가면서 쓴다. 됐지요? 지금 어차피 뭔가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야. 차가 자꾸 고장나고 있어. 돈이 들게 돼 있어. 돈이 들 건데 두 대안 중에서 뭐가 돈이 좀 덜 지출될지 한번 판단해 보자 이겁니다. 자, 대안 1 처분해서 구입하는 거요. 구입하면은 돈이 든다 그지? 새 차 구입하는데 돈이 든다. 예를 들어서 돈이 얼마 든다고 가정할까? 자, 100원 든다고 가정할게. 돈이 지출된다. 마이너스로 표현한다 그지? 100원 지출된다. 그리고 기존 차 처분하면 돈을 조금 받을 거다 그지? 얼마 받는다고 가정할까? 40원 받는다고 가정할게. 그러면 돈이 얼마 지출되는 겁니까? 60원 지출되는 겁니다. 그지? 요게 대안 1. 대안 2는요. 수리해서 계속 쓰는 겁니다. 수리하는데 돈이 좀 들 거야. 돈이 얼마 든다고 가정할까? 20원 든다고 가정할게. 문제는 지금 수리했다 하더라도 조만간에 또 고장날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꾸 고장나니까 우리 회사 업무를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차 고치는데 하루 다 써버리고 또 차 고치는데 반나절 다 써버리고 그지? 뭐 그러다 보니까 업무 지체하는 효과가 생겨버린다 겁니다. 업무 지체 때문에 손해보는 거를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예를 들어서 50원이다라고 파악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계속 쓰는 대안은 돈이 얼마 지출되는 거라고? 70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안 좋은 상황이야. 돈 나가게 됐는데 두 중에서 뭐가 좀 덜 나갑니까? 대안 1이 좀 덜 나갑니다. 그래서 대안 1을 채택하자. 뭐 이렇게 이제 내부 의사결정한다 이겁니다. 일 있지요? 이런 의사결정이 있어서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차를
3년 전에 샀는데 얼마 주고 샀는지 그런 거는 지금의 의사결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존 차 얼마 주고 샀었는지 이런 거는 지금의 의사결정에서 매몰 원가다. 됐지요? 매몰 원가예요. 2번, 과거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원가로 향후 의사결정을 통해 회수할 수 없는 취득원가 뭡니까? 매몰 원가의 정의다. 그지? 3번, 사용하고 있던 기계장치의 폐기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그지? 동그라미 1번과 똑같은 상황이지. 매몰 원가지. 자, 동그라미 1번에서는 차, 그지? 승용차를 뭐 어쩔까? 뭐 그거였고, 지금 3번은 기계장치를 어떻게 할까? 그거지, 그지? 기계장치를 지금, 그냥 폐기해버릴까? 폐기하면 또 새로 사야 되잖아. 아니면 고쳐서 쓸까? 뭐, 그 의사결정에서 해당조 취득원가, 매몰원가. 1, 2, 3번 매몰원가니까 정답은 4번이겠지, 그지? 공장의 원재료 운반용 화물차, 트럭이 있는데, 그거를 판매 제품 배송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할지, 그러면 계속 쓸지, 뭐, 그거지, 그지? 계속 쓸지. 아니면, 새로운 화물차를 살지, 그지, 그거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화물차 사는 요 금액은 의사결정할 때 고려해야 된다 이겁니다. 당연한 소리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닌데 다만 문장 자체로 읽었을 때는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자체가 좀 모호하다 이겁니다. 그지? 문장이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좀 맞추기 어렵더라도 괜찮아. 됐습니다. 주입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제조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간접원가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지만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부문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의미한다. 그지? 2번 조업도 증감에 따라 총원가가 증감하는 원가를 변동원가라고 하고, 그지?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원가가 여기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재료비 생각해볼까? 차를 한 대 만드는데 타이어가 4개 들어간다, 그지? 타이어 한 개에 10만 원이야. 그러면 차 한 대 만드는데 타이어 값이 40만 원. 그게 직접 재료비잖아. 한 대는 40만 원, 두 대는 80만 원, 세 대는 120만 원, 그지? 조업도 증감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총원가가 증가한다, 그지? 그래서 직접 재료비가 주로 변동원가에 해당할 것 같다 이겁니다. 3번. 고정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고정원가가 감소한다, 그지? 4번. 변동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가 증가 안 하고 일정하다고 했다, 그지? 자, 차 한 대 만드는데 타이어가 4개 들어간다, 그지? 그런 게 대표적인 변동원가잖아. 그러면 한 대 만드는데 40만 원, 두 대 만드는데 80만 원, 그지? 이런 식으로 총원가가 증가하는데 단위당 변동원가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대당 타이어값 40만 원, 그거는 딱 변동이 없다 이겁니다. 그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거다. 잘 아시겠지요? 그래서 워낙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고 정답 4번 찾는 거는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 다만 2번 지문을 조금 보완하고 싶습니다. 자, 앞부분은 맞아. 근데 뒷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제 이해를 좀 쉽게 시켜드리려고 차 만드는 데 있어서 타이어, 그거를 그게 직접 재료비잖아. 그거를 예를 들었어. 그런 상황이라면 직접 재료비가 변동원가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직접 노무비 생각해 볼게. 자, 만약에 한 사람 물건 한 대 A 제품 만드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한 대 만드는 데 두 사람. A 제품 만드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 인건비는 1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대 만드는데 200만 원, 두 대 만드는데 400만 원, 그지? 세 대 만드는데 600만 원, 그지? 그런 식으로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변동원가 맞아, 그지? 그런데 이런 상황도 있잖아. 한 대 만드는데 여러 명이 붙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100대를 만드는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A 제품 100개를. 한 사람이 100개를 만들어.
한 사람 인건비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어떻게 발생합니까? 한 개 만들든 100개 만들든, 그지? 한 개부터 100대까지는 어쨌든 100만 원 들어. 101개 만들려고 하는 순간 한 사람 더 고용해야 된다, 그지? 그러면 200만 원이 갑자기 들어버린다, 그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총원가, 모양새가 어떻게 됩니까? 한 개부터 100개까지는 이렇게 101개 만드는 순간 확 뛰고, 그지? 201개 만드는 순간 확 뛰고, 그지? 그러면 계단원가 형태가 되어버린다 겁니다. 그래서 직접 노무비라고 해서 무조건 변동원가다라고 이렇게 관계를 엮는 거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변동원가 아니고 다른 모양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야. 직접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어, 뭐 자동차 만드는데 타이어 뭐 그런 거라면 변동비 맞아. 그런데 우리 회사가 제품 만들기 위해서 직접 재료비가 드는데 그 물건 만든다라고 직접 추적할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직접 재료비잖아. 그 재료는 특이해가지고 한 개씩 안 파고 꾸러미로 판다 이겁니다. 100개 단위로만 구입할 수 있어. 근데 그 100개 중에서 물건 한 개 만드는데 4개씩 사용이 된답니다. 그럼 어차피 100개 사와야 돼. 그러면 한 대부터 25대까지는 어차피 한 꾸러미, 한 꾸러미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까? 어차피 25대 만들 때까지는 100만 원 들어. 26개 만들려고 하는 순간 200만 원 든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직접 재료비라도 이렇게 계단원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는 반드시 변동원가다라고 관계에 엮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굳이 이 문장이 맞게 이렇게 맞게 되려면 문구가 좀 추가돼야 되겠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는 대개의 경우 여기에 속한다고 이렇게 좀 문장을 좀 보완해야지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교재 수록할 때는 이번 문장을 이렇게 고쳐서 수록할게요. 미안합니다. 이번 회차 너무너무 막 지저분하고 좀 논란 여지가 있는 지문들이 많은 것 같아. 괜찮아.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지 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로 빨리빨리 딱 답 찾고 넘어가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찾는데 전혀 어려움 없었다. 4번이 정답. 오케이. 지웁니다. 문제 11번. 주식회사 대한은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재료원가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고르게 투입되는 경우 완성품 환산량으로 맞는 것은 됐지요. 자, 제공품의 물량 흐름 파악합니다. 자, 물량. 자, 기초 100개. 완성도가 기초 제공품이 기완성도 있지만 무시하면 된다, 그지? 평균법이다. 단기 착수 2000개. 그러면 왼쪽 집게가 2100개네. 오른쪽 완성된 것이 1800. 기말 제공품이 300. 그래서 2100개고 기말 제공품 완성도는 70%네. 파이프라인 있습니다. 18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끝까지 가버렸고 3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70%에서 멈추었어. 됐지요? 자, 재료비, 가공비, 완성품 완산량 1800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는다, 그지? 1800. 자, 기말정품 재료비.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몰빵되니까 70%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재료비는 100% 다 얻어먹었다, 그지? 그러면 300이라고 적어주고 가공비는 야금야금 균등 투입이니까 3, 7, 21, 210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합산해 보면 재료비는 2100, 가공비는 2010 이렇게 계산되네. 정답은 자, 재료비는 2100, 가공비는 2010 되어 있는 1번이 정답. 줍니다. 문제 12번. 다음은 제조기업의 원가 관련 자료다. 매출원가 금액으로 오른 것은 원가의 흐름 문제다, 그지? 제공품과
제품 계정의 총계정 원장 작성해보자. 둘 모두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 기초금액 왼쪽, 증가 왼쪽, 감소 오른쪽, 기말금액 오른쪽에 적힙니다. 자, 기초제공품 50만 원, 기초제품 80만 원, 기말제공품 130만 원, 기말제품 30만 원, 그리고 단기 총 제조원가가 150만 원. 적힙니다. 직접 재료원가 나와 있지만 뭐 요거는 몰라도 되는 거다, 그지? 이미 단기 총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있을 거다. 오케이. 그러면 네모 표시한 것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인데 그게 그대로 이렇게 옮겨질 거고, 매출원가는 여기에 기록될 겁니다. 자, 제공품 왼쪽 합계 200만 원. 오른쪽 합계 200만 원. 따라서 네모 표시한 거는 70만 원. 그게 그대로 이렇게 옮겨지고, 제품 왼쪽 합계 150만 원. 오른쪽 합계 150만 원. 그러면 동그라미 표시한 거는 120만 원 되겠다, 그지? 매출원가 120만 원. 정답은 3번.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도서 대여용역 도서신문 면세, 2번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생필품, 3. 주무관청에 신고된 학원의 교육용역 그지 면세, 4번 개인 택시 운송사업의 여객 운송용역, 여객 운송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지만 그지 비행기, KTX 같은 고속철도, 그 다음에 택시, 그지 전세 버스, 그지? 우등 고속버스, 그지? 뭐 이런 거는 전부 과세였습니다. 그래서 차포 떼고 나면 남는 거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그지? 뭐 요 정도 그런 것들이 면세였다. 그래서 4번은 과세다. 정답 4번. 문제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1번 간이가세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직접적으로 공부 안 했지만 봅시다. 생각해 보자. 간이가세 포기라는 제도가 있었다, 그지? 간이가세제인데 포기할 수 있는 제도가 허용되더라. 간이가세 포기는 무슨 기준? 월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일반 과세 적용을 받고 싶다고 그 전달 마지막 날까지 포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까지는 간이과세자, 다음 달부터는 일반 과세자다 이겁니다. 자, 나는 지금은 1월 달이야. 2월 달부터 일반 과세를 적용받고 싶답니다. 그러면 1월 말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한다. 그지? 그러면 1월 달까지는 간이과세자, 2월 달부터는 계속 일반 과세자 적용된다. 되지? 그렇게 바뀌고 나면 일반 과세자로 신고할 건데, 간이과세자인 1월 달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로서 신고해 주어야 될 거다 이겁니다.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신고한다고? 그 기간이 끝나고 다음 달 25일이지 뭐.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포기 신고일이 언제입니까? 1월 말이다, 그지? 1월 말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5일, 2월 25일까지 요 한 달치 돼서 신고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어떤 기간에 대해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한다는 논리가 여기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2번 확정 신고할 때는 예정 신고 때 신고한 거는 빼야 되겠다, 그지? 그 다음 3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그지? 어떤 기간에 대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작하면은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시작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겠지. 1, 2, 3번 맞고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틀렸다. 폐업할 때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 아니다, 그지? 회사마다 폐업일이 달라. 그러면 세무서에서 관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규정되어 있다고요? 폐업한다고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마지막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었다.
그지요? 그겁니다. 그래서 폐업일부터 따지는 거 아니다. 그거를 너 알고 있니를 물어보고 싶었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1번 지문 우리가 뭐 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어. 어차피 4번 지문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답 찾을 수 있다. 됐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법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사업의 종류의 변경이 있는데 맞고, 상호 바꿀 때, 그지? 사업장 이전할 때, 즉 회사 이사 갈 때, 그지? 이런 거 다 정정 사유일 거고. 3번 주주 변동됐을 때 이런 거 없었다, 그지? 정답은 3번일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예를 들어서 상장 회사다. 그러면 그 회사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이 회사 주인이잖아. 상장 회사는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니까 매일마다 주주가 달라져. 그러면 매일마다 정정신고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당연히 3번 같은 거는 정정사유 아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 107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